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2년 제2회 고졸 검정고시 한국사 기출문제 해설 시작합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유물은 구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뗀석기임. 구석기를 대표하는 뗀석기 밑줄 한번 쳐보고요. 사냥을 하거나 가죽을 벗기는 용도로 사용함. 예, 정답은 1번입니다. 주먹도끼이죠. 주먹도끼는 이제 당시에는 굉장히 혁명적인 도구였어요. 이것으로 지금 마치 핸드폰으로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처럼 주먹도끼로 당시 사람들이 가죽도 벗기고 또 사냥도 하고 이런 용도로 활용됐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이불병자상은요. 발해 시대를 대표하는 불상이죠. 현재는 일본의 그 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비파형 동검은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지배층의 칼입니다. 빗살무늬 토기는 신석기 시대고요. 요거의 용도는 이제 조리나 음식물을 조리하거나 또 뭐 하는데 쓰였죠? 저장하는 것들. 그래서 여기 밑이 뾰족하다 보니까 주로 이제 출토되는 곳이 강가, 바닷가, 모래처럼 움푹 이렇게 들어가기가 용이한 곳에 있습니다. 신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토기. 다음 문제입니다. 2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왕은 신라를 도와 외를 격퇴함. 신라를 도와 외를 격퇴했고요. 영락이라는 독자적 연호를 사용. 영락이라는 독자적 연호를 사용했고요. 4세기 말 즉 고구려의 영토를 크게 넓혔다. 넓을 광, 개척할 게 흑토, 넓게 개척한 흙을, 그러니까 토지를, 영토를 광개토 대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신라의 도움 요청은 뇌물마리간, 즉 뇌물왕 때 도움 요청이 있었고요. 이걸 받아서 광개토 대왕이 5만의 기병을 보냈다고 광개토 대왕 능비에 새겨져 있습니다. 자, 세종. 세종은 이제 조선시대의 그 성군이죠. 세종 때는 뭐 의정부 서사제라든지 혹은 왕권과 신권을 좋아하는 이런 유교적 덕을 세운 것들, 그리고 훈민정음을 창제했다든지 적어볼까요? 조선시대 때 의정부 서사제, 또 훈민정음 창제, 그리고 경연을 열었던 집현전, 그리고 학문적인 연구기관, 뭐 이런 것도 대표적인 것이고요. 자, 고유왕은 백제 때 왕이고요. 이 왕 때는 이제 뭐 그 기본적인 공복이라든지 집권 초기에 관리들의 공복, 즉 이제 옷의 색깔이라든지 그리고 기본 중앙 집권으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 단계를 했던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공민왕은 어느 시대죠? 네, 고려 시대입니다. 고려 후기 때 몽골의 간섭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자주적인 개혁을 했던 왕이 되겠습니다. 공민왕도 굉장히 중요하죠. 다양한 이제 원나라에 반대하는 입장에서의 어떤 개혁들 또 한번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기구는 국방에 관계된 일을 회의로 결정함. 국방에 관계된 일을 회의로 결정하고요. 식목 도감과 함께 고려의 독자적인 정치 기구임. 결정적 힌트 나왔네요. 원간섭기의 도평의 사사로 명칭과 권한을 변경함. 도병마사죠. 고려의 중앙 정치 기구 중에서 식목도감과 도평 의사사로 나중에 바뀌는 도병마사는 그 바로 독자적인 정치기구로서 중요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고요. 집사부는 그 통일신라 때 보통 이제 왕의 어떤 그 자문기구 였고요.
왕권 강화하고 같이 집사부를 또 담당했던 총괄했던 시중이라는 직책이 있었어요. 여기에서 이제 왕의 자문기구 역할을 하면서 왕권 강화에 좀 기여했고요. 정당성은 발해의 삼성 육부가 당나라의 삼성 육부를 영향을 받았는데요. 조금 그걸 독자적으로 정당성이 중국으로 치면 상서성에 해당되고요. 중국하고는 좀 다른 게 이 정당성에서 그 육부를 관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들이 좀 있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궁국 기무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근대 개화기 때 가보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의결을 하기 위한 임시 회의 기구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로 이제 김홍집이라든지 네, 이런 인물들이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궁국 기무처에서 모여가지고 개혁 현안에 대해서 의결하고 이걸 회의를 하고 했던 특별한 기구였습니다. 자, 4번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에서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조선 성종의 정책, 경연을 활성화했다, 홍문관을 설치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업적이 조선의 어떤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을 반포했다. 자, 반포했다 또는 완성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편찬을 시작한 건 누구라고 했죠? 편찬을 시작한 것은 세조입니다. 세조. 경국대전 편찬을 시작한 것은 세조니까 완성과 이 시작을 좀 헷갈리지 않도록 정리해 주시고요. 기인제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려 태조 때 호족을 견제하기 위한 태조라면 왕건이죠. 왕건이 호족 견제를 하기 위해서 호족의 자제들을 볼모로 잡아놓는 거예요. 일종의 인질입니다. 인질로 잡아놓고 이제 지역에 대한 자문을 좀 듣는다든지 묻는다든지 할 수 있겠죠. 삼천교육 때에는 이거는 이제 언제냐면은요. 네, 삼천교육 때 같은 경우는 12.12 군사 쿠데타 이후에 이제 국민의 신뢰를 얻고 어떤 분위기를 쇄신한다는 명분으로 신군부가 세운 거죠. 굉장히 인권이 탄압됐던 곳이고요. 뭐 여기 끌려가면 거의 엄청나게 고생하고 몸도 망가지고 그랬던 곳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전민변정도감은 고려 말에 반원 자주 정책을 했던 공민왕 때 세웠던 개혁기구입니다. 개혁기구였고요. 여기서 주로 했던 것은 이제 억울하게 노비된 사람들을 양인으로 돌리죠. 그러면 그 양인들이 세금을 내고 국가 재정을 좀 확충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이고요. 이는 또 왕권의 강화로 이어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민변정도감이었고요. 5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문화유산이라고 했습니다. 문화유산 카드를 보니까 경상북도 토암산, 불국사와 함께 불국토의 이상세계를 표현한 통일신라식의 대표적인 건축물 뭐가 있죠? 네, 경주에 석굴암이 있습니다. 석굴암 안에 보면 이제 불상이 있는데 본존불 앉아 있는 거 있죠? 여기에는 수학적 지식이 적용됐고 굉장히 비례나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구현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 경복궁은요, 조선시대 때 정궁이라고 해요. 가장 기본이 되는 궁궐이고 1395년 태종 때 만들어지고요. 안타깝게 이제 임진왜란 때 한번 불이 타죠. 그리고 흥선대원군 때 다시 중건이 되게 됩니다. 무령왕릉은요, 백제 무령왕이 중국과 교류를 했던 것을 보여주는 무덤의 형태로서 재료가 벽돌이죠. 벽돌의 무덤. 중국과
교류를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수원 화성은 정조가 일종의 계획 도시로 세운 것입니다.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화성을 쌓을 때 정약용의 거중기가 활용됐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6번입니다. 자, 계획도시고요.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기억. 자, 흥선대원군이 주도한 정책, 경복궁 중건 나오네요. 임진왜란 때 불탔던 경복궁을 중건하는 것. 이모듬은 자, 서원정리, 당백전 발행, 후포제 시행, 훈민정음 창제. 그럼 이것은 흥선대원군인데 훈민정음 창제 같은 경우는 자, 세종의 대표적인 업적이니까 4번이 아닌 게 되겠네요. 서원정리는 서원철폐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요. 네, 서원은 이제 면세, 면역 혜택을 받고 있어서 그 서원이 많아지면 또 어떤 그 국가 재정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붕당의 어떤 근거지로서 지속적으로 그 서로 당파 싸움이라든지 이것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왕권 강화하고도 맞닿아 있고요. 또 서원이 누리던 어떤 특권도 줄여나가고 했던 것입니다. 당백전 발행은 경복궁을 중건하는 것과 직접적 연관이 있어요. 경복궁 중건할 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고요. 그것을 메우기 위해서 이제 100배의 가치가 있는 당백전을 발행했죠. 그래서 이런 부작용으로 인플레이션이 있었고요. 요걸로도 부족해서 또 이제 원납전이라고 하는 것들을 일종의 기부인데 원에서 납부하는 건데 원망하면서 납부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후포제 시행은요, 원래 이제 면역의 대상이었던 양반에게 세금을 내도록 했던 제도입니다. 그래서 양반의 반발이 굉장히 컸다. 왜냐하면 세금을 내지 않았는데 내도록 했으니까. 흥선대원군도 타협을 안 했거든요.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7번.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 화폐는 조선 후기 주조된 화폐, 17세기 말 전국적으로 유통되면서 물품 구입이나 세금 납부 수단으로 사용됐다. 뭐 한자만 봐도 상, 평, 통, 보, 동전으로 되어 있고 가운데가 네모나게 구멍이 되어 있고 아주 대표적인 조선 후기 때의 화폐입니다. 자, 호패는 뭐죠? 이거는 조선시대 때 태종 때의 일종의 오늘날로 치면 주민등록증과 같은 그 출생 지역 이런 것들을 이제 표기해 놓은 거죠. 그래서 더 잘 백성들을 관리하고 그 백성들이 세금을 내고 그건 국가 재정에 기여하고 뭐 그런 목적으로 호패법을 시행했습니다. 명도전이라는 것은 철기 시대 때 춘추 전국 시대의 화폐예요. 이게 중국의 화폐. 근데 이게 왜 우리나라에서 발견이 됐을까요? 그것은 뭘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중국과 교류가 있었다는 거죠. 예. 명도전이 칼처럼 생긴 화폐인데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출토가 됐다는 것은 당시에 중국과 우리나라의 교류를 보여준다. 자, 독립공채는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졌잖아요.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군자금을 독립운동을 위한 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부가 발행한 채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자, 다음 문제로 갑니다. 8번. 다음에서 기역에 해당하는 지역은 군사 전략 요충지로 큰 역할을 해왔다. 고려시대에는 몽골의 침입을 피해 이곳으로 수도를 옮긴 적이 있다. 몽골의 침입을 피해 수도를 옮긴 적이 있고
조선시대 이곳에서 병인양요가 발발했다. 어디죠? 네, 맞습니다. 강화도입니다. 강화도 하면 역사 속에서 뭐 몇 번의 그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어요. 우선은 여기 나왔던 몽골 침입 때 강화도로 천도했던 거. 몽골 침입으로 강화도로 천도했다는 거죠. 고려시대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근대로 왔을 때는 병인양요뿐만 아니라 뭐가 일어났어요? 네, 신미양요도 일어났던 곳입니다. 그 차원에서 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거문도는요. 거문도는 1885년부터 87년 3년간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영국이 저지하기 위해서 불법으로 점령했던 섬이 거문도입니다. 위치는 여기 한반도면은 요 정도 여수라고 하는 쪽에서 배 타고 한 3시간 거리에 있는 섬이 거문도가 되겠습니다. 울릉도는 이제 독도하고 같이 우리의 고유한 영토로서 처음에는 이제 신라 지증왕 때에 그 신라 장군이 가서 우리나라 영토로 확정을 하죠.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 때 숙종 때 누가 가죠? 안영복이 가서 우리의 영토임을 받고 옵니다. 근데 관리를 사칭해서 나중에 이제 처벌받기도 하죠. 자, 제주도는 현대사에서 이제 제주의 4.3 사건하고 좀 연관이 있습니다. 제주 4.3 사건. 제주 4.3 사건은 3.1운동을 기념하는 과정에서 일어나 그 과잉 진압으로 인해서 사상자가 생기고 또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에 대해서 저항하면서 일어났었던 사건이죠. 그 과정에서 이제 미군정이 그 과잉 진압을 통해서 많은 양민들이 학살됐던 사건이고요. 2000년에 대해서 이제 그 제주 4.3 사건의 진상 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죠. 또 제주 하면은 그 삼별초 고려시대 때 삼별초의 최후의 저항지이기도 했습니다. 저항지이기도 했어요. 삼별초는 대몽항쟁에 있어서 자주적으로 싸웠던 그런 그 군사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9번으로 가겠습니다. 9번. 다음에 설명하는 신문은 한글판과 영문판으로 발행됐고요. 서재필 등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창간했고 국민을 계몽하고 국내 사정을 외국인에게도 전달한다. 네, 독립신문이 되겠습니다. 독립신문. 임시정부에서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도 독립신문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영어로는 발간이 안 됐어요. 영어 발간이 안 됐습니다. 그렇게 좀 구분 지을 수 있겠고요. 동아일보는 1929년에 죄송합니다. 1931년에 문화로드 운동, 농촌 계몽운동이죠. 여기 좀 앞장섰고요. 조선일보가 1929년에 문자보급운동 실시합니다. 자, 한성순보는 1881년 최초의 신문이고요. 어디에서 찍어내냐면 박문국에서 찍어냅니다. 순자가 열흘순이거든요. 열흘순. 그래서 이거는 10일마다 발행됐던 신문을 의미합니다. 최초의 신문이에요.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다른 것들도 한번 연관된 어떤 사건들을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10번으로 가죠. 다음에서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다큐멘터리 기획안 녹두 장군의 꿈, 동학농민군 지도자 전봉준의 삶을 조명한다. 고부농민봉기를 주도했다. 그럼 2부에서도 동학농민운동하고 관련된 뭔가가 나와야 되겠죠. 자, 1, 2, 3, 4번 중에서 동학농민운동과 관련된 것은 바로 이 황토현 전투에서 농민군이 승리하면서 그 기세를 몰아서 이제 황룡천 전투, 그리고 전주성 입성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거중기를 제작한 것은 누굽니까? 수원 화성을 축조하기 위해서
무거운 것을 나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약용이 거중기를 개발하게 됐죠. 그래서 화성을 축조하는 데 기여하게 됐습니다. 신민회는 애국개몽 운동 때 폭력적인 방법과 비폭력적인 방법을 같이 좀 주장하면서, 같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안창호, 양기탁 등이 중심이 된 국권 회복 그리고 공화정을 지향했던 단체입니다. 독립군 기지 건설도 했었고요. 또한 그 학교도 세웠죠. 그 정주학교, 오산학교 이런 학교들, 그리고 태극서관, 자기회사, 경제적인 어떤 그 수익을 통해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단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천리장성을 축조한 것은 언제냐면요, 이제 거란의 침입을 막고 고려시대 때 3차 침입까지 막고, 그리고 이제 개경에는 나성을 쌓고요. 그리고 북쪽으로는 천리장성을 쌓습니다. 서쪽으로는 압록강부터 동쪽으로는 동해안까지 지도에서 보면 대략 이렇게 쌓여지게 되죠. 천리장성을. 그러니까 북쪽에서 오는 거란족을 침입을 막기 위해서 쌓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구려 때 동일한 천리장성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천리장성은 이제 그 횡이 아니라 종으로, 그래서 중국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쌓은 것이 천리장성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천리장성 축조할 때는 고구려 건지 고려 건지 세로로 쌓은 건지 아니면은 가로로 쌓은 건지 한반도인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볼 수가 있겠어요. 정답은 4번이고요. 11번으로 갑니다. 다음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옳은 것은 1907년에 1300만 원에 달하는 대한제국의 빚을 갚기 위해 서상돈이 대구에서 시작했다. 국권회복운동은 무엇입니까? 바로 국채보상운동이죠. 나라의 빚을 국민들이 스스로 갚았다는 건 아니에요. 대단한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새마을운동은 박정희 정부 때 도시가 막 발전하는데 농촌은 뒤처지잖아요. 그래서 도농 간의 격차를 줄이고 농촌을 조금 더 개선하기 위한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나 이제 정권을 좀 합리화하는 그 수단으로도 홍보 수단으로도 사용됐다는 한계도 갖고 있습니다. 위정척사 운동은 우리 것을 지키고 서양의 것을 배척한다라는 운동이고, 1860년대는 이제 통상반대, 그리고 1870년대는 개항을 반대하고요. 1880년대는 개화를 반대합니다. 이런 흐름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면 좋겠고요. 서경천도 운동은 고려시대 때 1136년에 묘청이라는 인물과 정지상 이런 인물이 수도가 개경이었는데 서경으로 천도하자고 주장하는 거예요. 왜? 풍수지리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리고 금나라의 간섭에서 벗어나서 금나라를 좀 정벌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있고, 이제 고구려를 계승하기 위해서는 고구려의 옛 수도였던 서경으로 가는 것이 어떠냐,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근데 반대로 이제 개경파에서는 이런 수도 천도에 대해서 반대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개경파 중에서도 이제 김부식이 이끌었던 광군에 의해서 진압되면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12번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기억시기에 들어갈 사건은 광복이 됐어요. 1945년 8월 15일. 그리고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됩니다. 3년 만에. 자, 기억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1, 2, 3, 4번 중에서는 5.10 총선거가 있었네요. 그래서 총선은 국회의원을 뽑는 거예요. 국회의원.
200석 중에서 198석이 뽑혀지게 됩니다. 2석은 제주도가 제주 4.3 사건 때문에 3석의 국회의원 중에서 1석밖에 선출을 못하게 되죠. 그래서 5.10 총선거가 들어가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되는 겁니다. 김효사화는 조선시대 때, 중종 때 누구를 훈구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조광조라는 인물을 기용해서 개혁을 시도를 하죠. 그래서 뭐 어떤 개혁을 거짓 훈을 삭제한다든지 거짓 공을 삭제한다든지 또 현량과라든지 도교의 행사였던 소격서를 뭐 폐지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훈구에 굉장한 반발을 사게 됐고 저항도 굉장히 컸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게 김효사화이고요. 오페르트 도굴 사건은 뭐냐면은 1868년에 오페르트가 이제 독일 상인이에요. 독일 상인이었던 오페르트가 조선의 통상을 요구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통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시 고종의 흥선대원군이죠.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남영군 묘를 도굴하려다가 적발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유교의 나라인데 아버지의 무덤을 파헤친다? 그것도 왕의 임금님의 상종 못할 인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통상수교 반대의 기운이 더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게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었다. 자, 6.15 남북 공동선언 발표는 2000년에 김대중 정부 때 있었던 햇볕 정책의 결과죠. 그래서 6.15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자, 뒷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3번입니다. 다음에 설명하는 일제의 식민정책이라고 그랬어요. 1910년대네요. 시행한 경제정책이네요. 토지 소유권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 소유지로 인정받는 신고주의 원칙에 따라 진행되었다. 기한도 사실은 굉장히 짧게 줬고요. 그것도 신고하지 않으면은 강제로 이제 몰수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토지조사 사업, 일명 땅 뺏기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균역법은 영조 때 균역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두 필에서 한 필로, 조선시대 때 영조 때 두 필에서 한 필로 줄여준 겁니다. 노비안건법은 고려 때 광종이 억울하게 노비된 양인들을 다시 그 양인으로 돌리면서 어떻게 해요?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세금을 내면 결국에는 이제 이것을 시행했던 광종의 왕권이 강화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경부 고속국도 개통은 박정희 정부 때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경부 고속국도를 개통하면서 전국이 일일 생활권으로 됐다는 것을 굉장히 홍보했었죠. 자, 14번입니다. 다음 대화에 해당하는 단체는 1927년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이 협력하여 창립, 이념의 통합이네요.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일어나자 진상조사단을 파견했다. 이게 신간회입니다. 신간회. 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뭐 원산 총파업에도 지원을 했었죠. 20년대 때 가장 큰 파업이었죠. 삼별초는 뭡니까? 삼별초는 사실은 이제 무신 집권기에 그 최후가 일종의 고용했던 보디가드 같은 역할이었는데, 야별초가 삼별초의 시초인데요. 이게 이제 나눠져요. 좌별초, 우별초. 그리고 여기에다가 신의군이 합쳐지면서 이제 삼별초가 되는 겁니다. 삼별초가.
그래서 이 삼별초가 사실은 개경 환도 결정이 일어나면서 몽골군이 개경으로 도망갔던 고려 조정을 계속 이제 압박하고 결국에는 이제 항복하고 육지로 올라오잖아요. 근데 삼별초는 끝까지 어떻게 합니까? 항쟁을 합니다. 대몽항쟁. 어디로? 네, 강화도에서 진도 그리고 제주도로. 결국에 이제 고려와 몽골의 연합군에 의해서 모두 진압당하게 되지만 그 정신은 대몽항쟁의 정신은 박수를 받아 마땅하다. 자, 통신사는요. 통신사는 임진왜란 이후에 국교가 단절됐었다가 이제 일본의 막부의 요청으로 일본이 선진 문물을 좀 수용하고 또 다른 자기의 어떤 정권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한 방법으로서 통신사를 보내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200년 동안 한 12번 정도 가게 되고요. 한번 갈 때는 400명 규모, 한 달 걸쳐서 도쿄까지 가면 통신사 행렬도를 그림으로 그릴 정도로 굉장히 환영을 했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전해주는 거고, 개화기 때 수신사를 우리가 일본에 보내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배우러 간 겁니다. 일본을 배우러 간 것. 수신사는, 통신사는 우리의 문물을 일본에게 전해주려고 오히려 일본이 수용하는 관점이고, 이 차이를 좀 구분해 주시고요. 화랑도는요, 원시 청소년 집단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한 명의 화랑 있고 수십 명의 낭도가 있어요. 이걸 합쳐서 이제 화랑도라고 불렀죠. 그 원시 사회 청소년 집단이었고 서로 이제 단합하고 그리고 이들이 이제 진흥왕 때의 국가적 조직으로 정비되면서 삼국 통일에도 기여하게 되죠. 그것이 화랑도입니다. 자, 15번으로 넘어갑니다. 다음에 설명하는 사건은 1919년에 일어난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이다. 일제 통치 방식이 바뀌는 계기가 됐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영향을 주었다. 자, 3.1운동이죠. 3.1운동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도시에서 농촌으로, 그리고 처음에는 비폭력을 만세로 외쳤으니까. 근데 탄압이 심해지면서 폭력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었다. 우리 스스로 지켜야 되니까요. 제주 4.3 사건은 1948년에 제주도에서 3.1운동 기념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이 있었고요. 사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당시 좌파를 중심으로 남한만 단독 정부를 수립하는 총선거에 반대하게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군정이 과도하게 탄압을 하게 되고 당시 양민들이 많이 학살됐죠. 2000년에 제주 4.3 사건 희생자 제주 4.3 사건 진상 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고요. 대통령이 공식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를 대표해서 사과하기도 했었죠. 임술농민 봉기는 1862년에 세도 정치의 어떤 폐해, 관리들의 부정부패 이것을 통해서 진주에서부터 전국적으로 일어나게 된 봉기입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뭐 암행어사도 파견하고 삼정 이정청이라는 것도 설치하게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큰 성과가 없었다. 라고 할 수 있고요. 12.12 군사 반란은 전두환이나 노태우와 같은 이 군부 세력들이 신군부라고 불리는 세력들이 정권을 불법적으로 찬탈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쿠데타라고도 하죠. 네,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다음 문제로 보겠습니다. 16번.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가보개혁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1894년부터 추진됐고요. 굉장히 많은 개혁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 2, 3, 4 중에서 2번이 되겠네요. 신분제가 폐지됐다.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큰 사건이었다. 그리고 아닌 것을 한번 살펴볼게요. 별무반이 창설된 것은 언제냐면 고려 때 윤관이 여진족의 침입에 맞대응하기 위해서 편성한 부대가 별무반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진을 정벌하고 동북 구성을 쌓게 되죠. 그래서 요것은 고려 때 진행된 것이고요. 척화비는 언제입니까? 신미양요 후에 통상수교 거부 의지를 내세우기 위해서 흥선 대원군 때 전국 방방곡곡에 건립을 지시하게 되죠. 그게 척화비입니다. 내용은 이제 서양하고 싸워야지 화평하게 하는 것은 나라 팔아먹는 것이다. 이런 비석의 내용입니다. 세도 정치가 시작된 것은 언제입니까? 조선의 정조가 죽은 다음에 특정 가문이 비변사를 장악해서 의정부하고 육조를 무력화시키고 자기 마음대로 3대 한 60여 년 동안 정치를 좌지우지했던 시대가 되겠습니다. 관리들의 부정부패도 굉장히 많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백성들에게 많이 돌아갔죠. 자, 다음 미출친 17번입니다. 기억에 해당하는 것은 일제는 한국인을 전쟁에 효율적으로 동원하고 일왕에 충성하는 백성으로 만들고자 황국 신민화 정책을 실시했다. 이거는 이제 신사참배의 강요가 되겠네요. 골품제 실시는 신라시대 때 진골 또는 성골, 육두품부터 사두품 이렇게 구분을 해요. 뭘로? 혈통에 따라서 집의 크기도 제한이 되고요. 사회적으로도 차별이 됩니다. 그것이 골품제도입니다. 사사오익 개헌은 뭐냐면 이승만 정부 때 대통령을 한번 더 하기 위한 꼼수로서 개혁을 한 거죠. 그래서 당시 국회의원 정족수에 의하면은 136명이 동의를 해야 되는데 135명이 동의를 했어요. 근데 135명이 동의를 해도 가능하다는 논리를 세우기 위해서 135.4444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이제 나오면 136명이 동의를 해야 되는데 이제 수학과 교수가 4는 지워줘야 되니까 사람은 반올림할 수가 없고 135표만 동의가 나와도 된다라고 해서 이제 이것을 밀어붙여서 4.4.5.2 개헌을 통과를 시키죠. 장기 집권에 대한 야욕 때문에 그래요. 결국에는 이제 4.19 혁명으로 하야하게 되죠. 나중에는. 자, 사신관 제도는 뭐냐면은 사신관 제도는 기인 제도하고 짝을 이루는데 고려시대 때 태조 왕건이 호족을 견제하기 위해서 시행됐던 제도, 그 지역의 사신관으로 임명하고 지역을 좀 다스리게끔 했던 제도입니다. 자, 왕건에 의한 호족 견제책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8번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대본에서 기억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했어요. 평화시장에서 시위하는 모습, 우리 노동자들은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장시간 노동으로 고통받고 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이게 누굽니까? 바로 이제 60년대, 70년대를 지나면서 저임금 노동으로 장시간 노동,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했던 특히 이제 1970년 평화시장에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고 분신자살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른손에는 왼손인가요?
근로기준 법전을 품에 안고 몸에 석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죠. 그래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쳤고요. 정답은 2번이고, 신탁통치를 반대한 것은 1945년 12월에 모스크바에서 삼상회의가 열렸어요. 이게 미영소 세 나라의 외무장관들이 모여가지고 합의한 건데, 여기에서 조선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하자. 그런데 미소 공동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협의를 하되, 세워지기 전까지 미, 영, 소 중 네 나라가 5년씩 돌아가면서 통치한다. 그게 신탁 통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전달되기는 신탁 통치는 그 연장인 거죠. 식민 통치의 연장으로 받아들여진 거죠. 그래서 우익은 반대했는데 좌익도 처음엔 반대했다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신탁 통치가 주요한 사항이 아니고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건데, 과도기적으로 치안의 안정이나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전달이 되면서 다시 지지하는 입장으로 돌아서게 되죠. 그래서 이제 좌우가 굉장히 갈등이 국내에서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탁 통치를 반대한다, 이런 구호가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군사력을 강화하여 청을 정벌하자는 언제 나올 수 있는 구호냐면, 병자호란 이후에 인조가 굴욕적인 그 삼전도에서 굴욕적인 항복을 하잖아요. 이제 인조의 뒤를 이어서 효종, 효종이 즉위하게 되면서 이제 효종이 외쳤던 것이 아버지의 그 굴욕을 갚아주기 위해서 북벌을 하자. 여기서 말하는 북은 청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청나라를 징벌하자. 근데 실제로는 못했어요. 못했고, 정치적으로만 이제 이용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군사력을 강화해서 청을 정벌하자라는 구호가 그때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교조 최재우의 억울함을 풀어주시오. 이거는 이제 최재우가 죽고 나서 그 첫 번째 1대 교주를 교조라고 하거든요. 최재우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교조 신원 운동이라는 것이 벌어져요. 그래서 복합 상소도 하고 집회도 하고 등등 여러 가지 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교조 신원 운동과 관련된 것에서 나올 수 있는 구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9번입니다. 다음에 설명하는 정부는 금융실명제를 실시했고 지방자치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했고 국제통화기금 IMF의 구제 금융 지원을 요청했다. 김영삼 정부입니다. 박정희 정부는 베트남 파병이라든지 뭐 있을까요? 네, 새마을운동, 그리고 유신헌법, 또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그래서 아무래도 박정희 정부는 정치적인 업적과 정책과 경제적인 정책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이제 대비되는 거죠. 이승만 정부는 뭐 이제 초대 대통령이었고, 하지만 장기 집권을 하려다가 4.19 혁명으로 해야죠. 대표적인 게 이제 그 3.15 부정선거 같은 경우에 네,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두환 정부는요. 전두환은 이제 신군부 세력이잖아요. 이때도 다양한 것들 했죠. 뭐 대표적인 게 1986년 아시안 게임이라든지, 그리고 88년에 서울 올림픽, 그리고 프로 야구가 시작되고요.
뭐 교복도 자유로 하고 야간 통행 금지도 해제하고 등등 여러 가지를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간접 선거로 본인이 정권을 찬탈한 거죠. 그거에 대한 정당성은 좀 부족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1987년에 직선제. 네, 다음은 20번 문제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국제사회가 한국의 독립을 처음으로 약속함. 1943년 미영중 정상들이 모여 전후 처리를 논의함. 이거는 이제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서 있었던 카이로 회담이 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처음으로 약속하고 이후 포츠담 선언에서 재확인되죠. 자, 1번 팔관회 같은 경우는 고려 태조였죠. 왕건 때 불교 숭상으로 연등회와 팔관회가 장려돼요. 그리고 화백회의는 신라에서요. 귀족들이 모여서 회의했던 것인데요. 여기에 이제 회의 방식의 특징이 만장일치였다는 겁니다. 만민공동회는 최초의 근대 민중 집회 성격을 띠고 있고 1896년 독립협회 다양한 이제 뭐 만민공동회, 관민공동회 등등 이런 그 자유의 민권이라든지 국민들을 계몽하는 거라든지 이러한 집회들을 많이 열었죠. 그래서 개화파와 어떤 민중들의 연합된 모습들을 갖춘 집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갑니다. 21번입니다. 자, 기억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옳은 것은 1980년 신군부의 계엄령 확대와 휴교령에 반대하여 광주에서 일어난 시위, 이후 전개된 민주화 운동에 영향을 주었어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로 5.18 민주화 운동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이렇게 반대를 했는데 공수부대를 투입을 하죠. 공수부대 투입하고 무자비한 진압을 하게 되니까 시민들이 합류할 거 아니에요? 시위에. 그리고 시민군을 조직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계엄군이 또다시 진압하면서 끝나게 되긴 하지만 이때 그 일어났던 상황에 대한 모든 기록물이 세계 기록유산으로 또 보존되어 있고 이후에 민주화 운동에도 영향을 주었고요.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법안도 만들어지게 되면서 그 민주화 운동에 있어가지고 큰 획을 그었던 현대 정치사의 중요한 사건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자유시 참변은 1921년에 독립군이 러시아 국경에 있었던 자유시에 가서 오히려 당시 러시아 적색군에 의해서 무장 해제를 요구받게 되고 거부하는 과정에서 저항하는 과정에서 많은 희생을 하게 됩니다. 그때 겪었던 참변을 일컫는 말이고요. 60만세 운동은 3.1운동 이후에 이제 학생들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독립운동에 대한 움직임이 있었는데 순종 인산일에 장례식 이래 이제 학생과 사회주의 계열과 또 천도교계가 함께 이제 큰 운동을 벌이려고 했는데 사회주의 계열이 발각이 되면서 빠지게 되죠. 그리고 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지속하게 되고요. 또 이것이 이제 큰 의미로서 사회주의 계열과 여하튼 함께 준비했다는 측면에서 민족 유일당 운동 이념은 좀 다르지만 독립에 있어서는 한 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다. 그리고 이후에 이것이 신간회라고 하는 단체 창립에도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게 60만세 운동의 의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너럴 셔머너 사건은 1866년에 대동강을
미국 상선이었던 제너럴 셔먼호가 거슬러 올라가면서 통상을 요구하죠. 근데 우리는 거부하거든요. 근데 계속 올라와서 이제 그 침탈하려고 하고 하니까 관민이 침몰시키게 되죠. 그 사건이 불태워서 침몰했던 사건이 제너럴 셔먼호 사건입니다. 이것에 대한 이제 나중에 미국에서 군대를 보내서 강화도에 일으켰던 사건이 신미양요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22번. 다음 설명하는 종교는 나철 등을 중심으로 단군 신앙을 내세웠고 중광단을 조직해서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대종교죠. 대종교. 도교는요. 삼국시대 때 중국에서 들여와가지고 귀족들이 중심이 돼서 주로 이제 뭐 신선 사상 그리고 현세구복 현재를 잘 살아야 된다. 불로장생 늙지 않고 장수하는 뭐 이런 것들 이것을 보여주는 유물이 몇 개 있어요. 사신도라든지 백제 시대 때 금동 대향로라든지 그리고 산수무늬 벽돌 이 정도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트로 기억하시면 돼요. 이것은 도교가 주장했던 대표적인 것들, 그 다음에 그걸 뒷받침하는 유물들 정리하면 되겠고요. 기독교 중에서도 이제 개신교는 아펜젤러나 언더우드 선교사님들은 주로 이제 뭐 의료라든지 학교를 세우는 교육 부분에서 기여를 많이 했고요. 천주교는 양로원 그리고 고아원, 소학교 이런 사회의 어떤 빈민 구휼 이런 쪽에 좀 더 치중을 했고요. 또 이때 신문도 하나 만드는데요. 개화기 때 경향신문이 창간됩니다. 이런 업적들도 종교별로 한번 구분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네요. 23번. 다음에서 기억에 해당하는 사건은 6.25전쟁의 전개 과정이라고 했어요. 북한이 남침했고 인천 상륙작전으로 우리가 전세를 역전시켰죠. 그리고 서울을 다시 수복하고 압록강까지 올라갔지만 중공군의 개입으로 다시 후퇴하게 됩니다. 그것을 일사후퇴라고 하고요. 정전협정이 체결되게 되죠. 1953년입니다. 7월에 명란대첩은 이순신이 12척의 배로 왜군을 무찔렀던 그래서 이 전투 이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일본이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무신정변은 1170년 고려시대 때 정중부, 이의방 이런 인물들이 문신에 비해서 차별 대우에 대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요. 문신을 죽이고 의종을 폐위하고 정권을 장악한 사건을 무신정변이라고 합니다. 아관파천은 1896년에 있었던 사건인데 고종이 을미사변을 겪고 신변의 위협을 느껴요. 자기 부인이 궁궐에서 죽었잖아요. 자기도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러시아 공사관, 지금으로 치면 대사관에 피신해 가는 사건입니다. 1년 정도 피신해 갔다가 다시 돌아오죠. 여하튼 이때 이제 피신하고 나서는 열강의 이권 침탈이 심해져요. 나라의 당시 최고 권력 결정권자가 다른 나라의 공사관으로 피신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이 아관파천이에요. 24번으로 갑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단체는 1919년 만주에서 김원봉 등이 주도하여 결성했다. 신채후의 조선혁명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았다. 의열단이 되겠습니다. 의열단의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김상옥. 독립군 탄압하기로 유명했던 종로 경찰서에다가 폭탄 투척.
그리고 나석주, 땅 뺏기에 앞장섰던 동양적식 주식회사의 폭탄 투척. 이런 게 대표적인 의열단의 활동이고요. 별기구는요, 개화기 때요, 통리 기무화문이라는 개혁 기구를 만들어요, 정부가. 그때 5군형을 2형으로 축소합니다. 5개가 이제 2개만 남았으니까 정리해고된 거죠. 그리고 새로운 신식 군대인 별기군 창설해요. 그런 맥락에서 별기군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교정도감은 고려시대 때 무신 집권기에 안정기에 들어섰다고 했던 최충원 때 최고 권력기구가 교정도감이었습니다. 조선어학회는 조선어연구회가 이름을 바꿔요. 조선어학회로 바꿨습니다. 이게 이제 1931년이고요. 여기에서 주로 이제 어떤 일을 했냐면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33년에 했고요. 그리고 우리말 큰사전 편찬 시도했습니다. 우리 글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기서도 이제 헷갈리지 말 거는 편찬 시도한 거지 완성은 아닙니다. 완성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조선어학회 사건이 일어나면서 1942년인가요? 그러면서 이제 해체되죠. 조선어학회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선어학회는 우리 글과 관련된 정신이잖아요. 글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기억해 놓으시고 마지막 문제. 다음에서 기억에 해당하는 것은 1972년 서울과 평양에서 뭐가 동시에 발표됐습니까? 한번 보죠. 이는 분단 후 남북한이 통일과 관련하여 최초로 합의한 것, 자주평화 민족 대단결의 통일 원칙을 명시했다. 7.4 남북 공동 성명이 되겠네요. 시무 28조는 뭡니까? 고려 때 성종인데요. 그 유교 통치 이념 구현을 위해서 최승로라는 신하가 시무 28조를 건의를 해요. 성종이 수용합니다. 그래서 지방관을 파견하죠. 네, 이런 맥락에서 시무 28조고 전주화약은 그 동학농민운동 때 농민군이 정부군을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군이 SOS를 쳐가지고 청군이 들어와요. 청군이 들어오고 청군이 들어오니까 텐진 조약에 의해서 일본도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농민군이 이러면 안 되겠다고 정부군하고 서로 화해합니다. 그것이 전주 화약이에요. 농민군과 정부군이 화해의 조약을 체결하죠. 그리고 농민군은 자진해산하고요. 이건 이제 자치기구로서 집강소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4.13 호원 조치는 이제 그 신군부 전두환이 집권한 이 신군부 세력이 간접 선거로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군부 세력을 끝장내기 위해서는 국민들은 이제 직선제,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는 직선제를 주장해요. 그랬더니 지금 헌법 좋은데 뭐가 문제야? 라고 하면서 호원 조치를 발표한 거예요. 4월 13일 날.
사실은 이전에 직선제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이제 1월 달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있었고요. 탁 책상을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 물고문 과정에서 폐에 물이 들어가서 죽은 것으로 밝혀지게 되죠. 그리고 6월에 이한열이라는 연세대 학생도 시위 과정에서 체류탄을 머리에 맞고 죽게 됩니다. 자, 이걸 애도하는 국민들이 이제 100만 명 정도가 모이게 되고요. 그래서 마침내 직선제를 보장받게 되죠. 그것이 이제 그 6월 민주항쟁이 되겠습니다. 4.13 호원 조치는 그 과정에서 전두환에 의해서 헌법을 옹호한다라고 해서 발표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2년도 고졸 한국사 검정고시 기출문제 해설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